오늘은 앞서서 지금 내가 자영업을 할 때 내 상가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면 유리하다는 점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그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 상가를 그만큼 이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산다 그러면 그 사실상 이거는 변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상가를 못 사고, 상가를 뭐 내가 상가 사고 싶지 않아서 못 사느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런 거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내 상가를 어떻게 지금 조금 싸게, 지금 그 상가라는 게 그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만큼 그렇게 규제라든가 투기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규제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찾는 거지, 주거가 해결된 뒤에 그 뒤에 뭐 자산을 늘린다든가 뭐 임대료나 그런 이제 부수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람의 상가나 뭐 상가도 그렇고 근린 상가 건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나랑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거용 부동산에는 규제가 어차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규제가 많고, 규제가 많은 만큼 이제 거기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일단은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쪽에 지금 낙찰가가 지금 189%예요. 100%, 105%, 94%, 91%, 81%, 80%, 117%, 110%, 100%. 그러니까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고, 돈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적다 그러면 지금 빌라를 보통 선택하는 게 맞아요. 빌라나 다세대 등을. 그런데 보통 경매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거꾸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경매 시장에서 돈이 적은 사람은 대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를 이제 낙찰을 받게 되고, 돈이 좀 많고 금융 비용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통 빌라를 선택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낙찰 금액의 낙찰가의 90%라고 보죠. 90% 정도가 이제 대출이 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상식하고 다르게 상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사고 돈이 적은 사람이 빌라를 사는 게 맞는데, 대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출 문제가 끼었기 때문에, 대출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빌라를 사고 돈이 적은 사람은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사서 차라리 월세를 내는 비용이면은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주거용이라는 게 워낙에 규제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제 말 그대로 레드오션이 됐죠. 지금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메리트는 없다는 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뭐 거의 100%예요. 100%. 근데 감정가라는 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100%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105%를 샀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경매를 시작할 때는 경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경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근데 사업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사업이 이제 잘 되는 확률은 없으니까 일단 이게 지금 연체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경매로 넘기겠죠. 경매로 넘기면 이제 이런 물건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불경기가 더 지금 그 경매 물건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차피 불경기에 그럼 내가 뭐 그 주택이나 상가를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이제 이게 합리적이냐 그러는데, 이제 불경기에서 상가나 주택이 임대가 나갈 확률도 적고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경기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런 불경기에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을 할 때
자가 상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2억짜리 상가를 60%인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서 1억 2천에 대해서 낙찰을 받게 되니까 필요한 금액이, 이게 실제예요. 실제 사례인데 대출 사례가 지금 여기서 그 9억 9,600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줘요. 여기서 그러면은 내 돈이 필요한 게 2,400만 원 일단 그 1차 10% 보증금 1,200만 원 하고, 그러고 나머지 잔금 1,2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일단은 낙찰이 가능하고, 낙찰 후에 세금이라는 게, 세금은 이제 취등록세가 4.6%니까 5%라고 보면은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2억 상가를 일단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짜리 상가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여기서 2억짜리 상가를 임대를 얻었을 때 경우하고 이자를 납부할 때인데, 임대료를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2억에 대한 5%가 연 수익이 되고, 그럼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대해서 12달을 나눠내면 8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를 아까 극단적인 경우로 지금 80% 대출을 받으면 9,600만 원인데 대략 9천만 원이라고 보고, 9천만 원에 대해서 연 4%의 이자를 내면 그 매년 36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매달 30만 원만 이제 지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서 한 3배 정도 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려울 게 없이 그냥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두인 경매를 사용을 하는데, 두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게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굿옥션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굿옥션 사이트에서 지금 제작을 받아서 일단 그 여기서 두인 경매에서 일단 굿옥션에다가 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단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보가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퀄리티는. 그래서 이제 두인 경매를 보통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서울시 은평구에 지금 그 상가를 이제 그 뭐 식당 할 수 있는 상가를 한번 알아본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근린 상가가 되겠죠. 근린 상가를 대략 대지 면적이, 건물 면적이 대략 한 10평 이상 되는 거,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걸 일단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 상가가 검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낙찰 받은 물건이고 진행 물건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1층에 106호 10억 2,700, 여기는 지금 1층에 101호 10평인데 1억 2,900. 물건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 낙찰을 받은 경우고, 진행 물건이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내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식당을 하고 싶어서 동대문구를 검색을 하고, 근린상가 최소 이제 10평 이상 물건을 검색한다고, 여기는 없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지정하지 말고 그냥 서울로 보면 강북구 수유동에 23평 되는 게 4층에 있고 2억 3,800인데 9,748만 5천. 이건 좀 많이 떨어진 건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59%의 낙찰을 했다가 미납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상가가 미납이 되는 경우는 그거고, 임대차 이제 보통 이제 권리 분석이라 그러면 임대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등기부상에 내가 지금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 그러는데, 권리 분석을 하고 나면 보통 상가에서 이렇게 미납이 되는 경우는 그거예요. 관리비가 연체가 돼서, 관리비 연체가 지금 이거 낙찰받은 금액보다 월등하게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일단 납부를 못하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고, 다른 물건을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서대문구, 이거 볼게요. 여기를 보면 서대문구 홍은동이고
지금 건물하고 이거 그 건물 면적 23평이에요. 층수는 지하 1층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현황을 본다 그러면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차피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철거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차피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제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위치라든가 위치를 이제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 돼요. 위치는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작게 보면 홍은동이니까 이제 녹번역하고 홍지역 사이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상가고 그 위치에 상가가 했다 그러면 이걸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그거 일단 뭐냐면 일단 그 감정가가 2억 1600인데 지금 최저가가 1억 7천 20% 다운돼서 1억 7천이 됐고 이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는 보면 임대차 관계는 임대차 현황이 없으니까 임대차 문제는 해결이 됐고 등기부에 내가 다 소멸되니까 내가 인수할 권리는 없으니까 권리 분석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상가 관리 사무실에 가서 이 부분은 지금 그 관리비가 혹시나 이제 연체가 얼마나 됐냐고 확인이 되면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낙찰가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내가 낙찰을 받을 건지 그리고 이제 낙찰 결과를 대략 보면 낙찰 매각이 되는 경우에 서울에서 낙찰 이제 상가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지하 1층에 이건 너무 넓은 거고 평균적인 가격을 봤을 때 대략 이제 한 4억 선이나 6억 선에서 일단 찾아볼게요 물건을. 대략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17층에 1700이로 이건 상가가 아니고 클린 상가 중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상가동 1층 109호 10.78평이고 여기서 2억 1600만원 하는데 67%에 낙찰이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이걸 사례로 들자 그러면 일단은 감정가는 2억 1600인데 1억 3800만원까지 그 최저가가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1억 450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대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걸 예로 들자면 1억 4500에 지금 감정가는 감정가는 2억 1000만원이고 2억 1000만원이고 낙찰가가 대략 1억 4500이에요. 1억 4500인데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감정가가 2억 1000만원이라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 대출을 해줘요. 감정가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낙찰받은 게 67%니까 대략 지금 2억 1000에 대해서 50%를 해준다 그러면 1억 500 정도는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해주니까 여기서 1억 4,500만원 중에
1억 5백은 대출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내 돈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2억 4,500에 대한 5%면은 취등록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4천하고 4,700만 원만 있으면 적어도 일단 경매 낙찰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여기서 현황을 보기려고 그러면 사진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도 임대차하고 지금 그 권리관계를 보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상 경매라는 게 그래요. 임대차하고 이제 권리관계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관리실에 이제 관리비 납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면 일단 들어가서 일단 명도를 한다든가, 보통은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통은 없어요. 경매로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래서 명도 문제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경매 상가를 찾아가지고 내 돈으로 이제 뭐 자리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감은 잡아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이템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상가를 사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제 그 장사를 한다든가 임대를 놔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상가라는 게 어차피 상가가 지금 내 업종의 아이템에 맞춰 가지고 딱딱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아이템에 맞출 수는 없는데, 적어도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대략 이제 상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상가 찾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두인 경매 들어가서 지금 지역을 먼저 결정하고 대략 평수를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작은 계획을 세우고, 또 작은 계획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입찰이나 지금 경매에 있어 가지고 일단 공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사람들이 광범위하다고 느껴요. 이 부분을, 경매라는 거 광범위한 게 아닌 게, 어차피 법이라는 건 뭐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뭐 상법, 행정법 이렇게 쭉 실체법이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뭐 민사소송법이 있을 거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강제집행 이제 그 경매라는 건 민사소송법에 일부인 강제집행편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제집행하는 거, 이제 그 재판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니까 강제집행편이라는 걸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의 법이라 그러면 그 법이 각각 있고 민사집행법은 요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위가 채 1%가 안 되게.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좁은 범위인데, 지금 사례가 많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이 뭐 굉장히 막 어렵고 지금 광범위한 법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경매를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상가를 구매하는 방법이 경매인데, 경매를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라 그러면 이 단계만 어느 정도 알면, 여기 구간에 뭐 청량리 뒤에 집 신설동도 있고 뭐 종로도 있고 시청도 있고 이렇게 이 정도 이제 구간만 알면 되는 거지,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지하철 노선을 갖다 빼곡한 걸 다 외워가지고 이거를 공부해서 내가 지금 상가 한 가지를 찾겠다, 이거 다 불필요한 지식이라고. 경매를 잘한다는 게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뭐 유치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률 관계가 해소가 안 돼서 아직 소송 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등기도 내가 못하는 상황인데, 등기도 내가 나 홀로 등기를 못하는데 소송까지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소수라는 거예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9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상적인 물건이고, 5% 정도가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어려운 물건이 있는데, 이런 물건까지 내가 손을 대가면서 수익을 내겠다, 이건 경매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업종을 일단 선택을 하고, 업종을 선택하면은 상가를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결정을 해서 어느 지역에 할 건지 확인이 되면, 물건 찾는 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일반 부동산처럼 지금 여기 공인중개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한적으로 일단은 그 경매 진행되는 물건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을 일단은 결정을 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여기서 필요한 이제 종목을 결정을 하면 상가가 어떤 상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하 상가라 그러면, 지하 상가에는 일단 이런 부분이 안 돼요. 뭐냐면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그 미성년자 상대로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가 안 나서 지금 이건 지하 상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뭐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하 상가에서도 아무 지장이 없고,
같은 지하 상가들에도 일단 그 배우지가 있어서 이제 뭐 큰 빌딩의 지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옆에 배우지가 커서 이 지역을 갖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배달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몰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상가를 찾으려고 경매라는 걸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절차는 간단해요. 절차는 간단한 게 일단 물건을 확인을 하고 물건 확인해 가지고 그 사건 번호가 확인이 되면 이거를 내가 이제 시세를 알아봐 가지고 시세에서 실제 시세하고 감정가는 다르니까 감정가하고 실제 시세는 이제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세를 알아봐 가지고 일단 파악하는 방법인데 시세를 아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래 사례로 일단 보면 옆에 이제 사례 그 거래 금액은 딱 나오죠. 나오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상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어떻게 받냐면 연간 5%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상가가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내는 상가라 그러면 이거를 그 1,000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를 보면 10만 원이니까 월 110만 원을 낸다고 보면 되고 이걸 12달 12 이게 한 1년을 받으면 1,320만 원이 돼요. 1,320만 원. 그럼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의 5%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20배를 곱하면 2억 6,400만 원이 이 상가의 시세라는 거예요. 월 1,000에 100만 원 받는 상가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확인이 되면 시세 확인을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2억 5천만 원짜리 상가라 그러면 이걸 이제 경매로 얼마나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경매를 결정을 할 때도 주변에 낙찰 사례가 있어요. 낙찰 사례가 있는데 낙찰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60%의 낙찰을 받아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60%의 예산에서 내 예산에서 결정된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6, 22, 6, 5, 30 1억 5천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써가지고 낙찰을 받고 낙찰 받기 전에 이제 문제가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건데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혹시나 선순위 임대차가 있어서 내가 인수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가 내가 인수하는 게 있지 않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권리관계는 끝이 나고 상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납관리비라는 거예요. 체납관리비 지금 아파트하고 다르게 체납관리비가 일단 그 상가 같은 경우에 평당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상가가 10평이라 그러면 이건 분양 평수는 대략 20평 정도가 돼요. 분양은 20평 정도. 그러니까 20평에 대해 가지고 평당 얼마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지금 관리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매달 20만원 정도 지금 관리비가 연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 판례도 나왔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보고 인수 금액을 낙찰 금액에 반영을 해서 여기서 이만큼 공제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맞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 상가 건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낙찰 이런 권리관계나 임대차 부분은 다 정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현황이나 이제 그 체납 관리비 같은 부분은 현장에 가야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 낙찰 정보지를 갖고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떼줘요. 이제 전입세대 열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니까 이런 거는 크게 이제 뭐 경매가 어렵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내가 다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대략 이제 1%에서 2% 정도 수수료를 내면 명도까지 다 처리를 해놓은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맡겨도 일단은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맡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지금 내 상가를 구매하는데 왜 이걸 경매로 하느냐? 경매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물건은 제한적인데 물건은 제한적으로 이제 막 자유롭게 고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시세를 아까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시세보다는 40에서 50% 정도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매입이 싸면은 당연히 지금 대출도 적게 받아도 되고 대출을 적게 받으면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자하고 임대료하고 계산했을 때 거의 4-5배가 차이 난다. 이자를 20만원 낼 정도 되면 임대료는 한 100만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개월 버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보다 5배 더 이상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지. 25개월까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지. 일단 돈을 이제 고정 유지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상가를 찾고 상가를 찾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이 상가에 들어가서 어떤 영업을 해서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낼 건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다 이제 그 정형적으로 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남이 해줘도 되고, 사실상 등기를 내가 하지 못할, 부동산 등기라는 건 살짝 법무사에 맡기는 것처럼 이런 절차도 내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알고 있으면 내가 직접 해도 되고,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만 줘도 지금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되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 그 낙찰을 받은 다음에 뭐 이제 경매는 명도를 해야 되는데 뭐 명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명도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임차인이 다 집기만 두고 다 빠져나간 상태고,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는 임대료를 갖다 연체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려고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는다고 현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가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내 상가에서 내 장사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내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에 내 건물에서 내 노동력으로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고정비라는 게 없어지니까 훨씬 자유롭게 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재료비하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출이 발생을 해야지 생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매출이 생기면 발생하고 없으면 안 내는 거고, 고정비는 아예 없다고 그치면은 장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있고, 추천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두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요. 이제 사이트가 무료고, 여기서 지금 구독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션에서 지금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제공을 해서 지금 구독션을 예전에 보던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그거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지옥션이나 뭐 다른 경매 사이트가, 유명한 사이트가 많은데 그건 이제 눈에 익지 않은 경우에는 좀 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물건을 보시다 보면 제한적으로 일단은 물건은 그 일반 매물처럼 다양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계속 이제 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물건이 생기면 그걸 찍어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상가에서 내가 장사를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는데, 이게 장사가 힘들다 그러면 임대를 줘도 돼요. 임대를 주면 뭐 어떤 부분이 유리하냐면, 내가 이 상가를 예를 들어서 3억에 샀을 때는 여기서 5%를 받아야, 적어도 5%를 받아야 되니까 연 1,50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임대를 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 부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도 내야 되니까. 그런데 3억인 상가를 1억 5천만 원에 지금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750만 원에만 임대를 줘도, 750만 원이면 주변 시세보다는 2분의 1 시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는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임대는 쉽게. 그러고 임대가 나가게 되면은, 임대를 내게 되면 보통 5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1년이더라도 5%는 이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어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지금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5만 원 받을 수 있고, 105만 원에 대한 1.05%를 하게 되면 또 110만 원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자를 내고도 지금 남는 부분이 있고, 이자를 내가 지금 자가로 상가를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원 임대료를 내야 될 상가에서 대략 5분의 1이면 40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만 이자 부담을 하면서 내가 장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거죠. 상가를 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경매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 경매라는 걸 굳이 이렇게 뭐 지금 내가 경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경매라는 게 단순히 지금 내가 지금 입찰 받는 입장이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입찰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니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걸 또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게 있고,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지금 낙찰을 받는 절차를 일단 중요시하는 거고,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게 이제 법원의 집행관인데, 집행관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을 가지고
이걸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 이제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내가 미사집행법을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매라는 거는 내가 사실상 입찰자 입장이라 그러면은 크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상식적인 부분만 알면 되고, 상식적이라는 게 대략 등기부 정도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뭐 경매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소화되어 있고, 지금 명도 부분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세입자가 있다 그래도 지금 등기 전에 법원에다가 이제 간이 절차로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강제 집행도 손쉽게 돼요. 이런 부분도 이제 보통은 지금 상가에는 임차인이 보통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경매로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경매 절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끝으로 지금 내 상가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적합 업종이 뭔지를 몇 가지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지금 업종을 하고 싶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맞출 수도 있고, 일단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업종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누가 지금 누구랑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다 업종을 개설을 하고 일단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면 되는 거지, 경매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경매 절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상가를 매입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 상가로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줘도 임대료는 나오니까 그렇게 지금 자산을 쌓아가고,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이런 상가를 내가 지금 샀다는 게,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가격 오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보통 월 수익을 보고 이제 그 상가를 매입하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 사놓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20년 뒤에 격차를 보면 이런 걸 갖다가 물건을 사놓은 사람하고 사지 않은 사람하고 격차는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손쉽게 자영업을 영위하느냐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유치권이라는 거, 이것도 지금 말 그대로 유치권이 돼 있다는 거는 거의 특수물건이에요. 특수물건이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유치권이 성립되는 요건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치권이 지금 인정을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 유치권으로 인해 가지고 방해를 받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경매가 무조건 어렵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없어지셨을 건데, 뭐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내 상가를 내가 경매로 찾아가지고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권리 분석하고 여기서 이제 임대차 관계는 정리가 되니까 현장 답사하고 관리비 체납 부분만 확인이 되면 내가 입찰을 들어갈 수 있고, 입찰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은 대출도 많이 해줘요. 대출도 한 80%까지도 해주니까 낙찰 금액에. 그런 부분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제 장사를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를 내서 임대 소득을 받는다 그러면 노후 보장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경매를 한번 보시려 그러면 뭐 제가 두인 경매를 이용을 하지만 여기서 뭐 받고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없고, 제가 구독션에서 일단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관심 물건까지도 일단 정리를 해 놓고 보고 있고, 관심 물건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일단 지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의뢰를 준다 그러면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절차가 어려워서 지금 경매로 내 상가를 일단 뭐 취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업종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업종에다가 어떤 부동산에다 내가 그걸 넣어서 장사를 개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뭐 경매 절차라든가 사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는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무사에다 맡기지. 그건 이제 등기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괜히 절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맡기는 거고, 이 부분도 동일하다고. 이걸 업으로 삼지 않는 한은 굳이 뭐 경매 절차까지 다 알아가지고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나한테 맞는 상가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만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내 상가를 가지고 내가 장사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더 커지면 일단 상가 건물이나 그런 것까지 다 손을 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일단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장사를 시작한다고 돈을 많이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절대적으로 차라리 자기 상가를 사가지고 자리가 안 좋더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뒤에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일단 5년 동안 해보다가 임대차 계약 해지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또 제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